그러면 예, 이 예, 가능합니다. 네, 토론은 그 저장한 장석권 교수님께서 하시고요. 토론자는 영산대학교 박찬혁 교수, 한라대학교 남재성 교수, 대전대학교 김수빈 교수, 강서경찰서 유경희 경감, 포항공대 주유정 교수, 경기대 김병배 교수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를 그 장석권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서울대 김정현 연구원의 출소자의 유행 분석 및 재범 방지 전략, 그다음에 경기대 권정성 연구원의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서울대 공예원 연구원의 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의 분석 기법 연구, 마지막으로 경기대 홍명기 연구원의 주거 지원 대상 출소자의 중도 탈락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이 발제를 들었습니다. 발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6분인데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발제자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영산대 박찬혁 교수님의 이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박찬혁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오늘 우선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주신 공정식 교수님, 그리고 안전문화포럼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네 분 발표자님께도 토론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이 인간이 모여 살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사회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범죄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범죄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범죄라는 현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도 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정현 발표자님 연구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좋은 질문과 함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가족 관계나 자존감 또는 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된 변수들을 활용해서 사회 적응 역량, 잠재 계층이라는 개념과 함께 재범 방지 대책을 위한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단의 개입과 출소자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를 마지막에 이제 재범 방지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권준성 발표자님 연구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예측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해주셨고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내 연구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이 논문도 연구도 발표되고 나면 후속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한 비용에 미치는 사회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대표적으로 우울이라는 요인 그리고 사회 해체와 무질서 인식이라는 변인들이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부분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 바탕으로 제시하신 시사점에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공예은 발표자님 연구인데요. 범죄 예측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팩트만 발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홍명기 발표자님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단의 그 사업에서
출소자들 중도 탈락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 논문으로 느껴졌고요. 우리 갱생보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출소자의 재범 방지인데 이를 위해서 중도 탈락 유형을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석 결과로 제시된 그 중도 탈락을 좀 세밀하게 분류를 하고 출소 이후에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뭐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제언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 내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의견을 마치고요. 사실은 2부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박정용 교수님이 해주신 타워 크레인 관련된 내용하고 정성효 교수님의 그 전기 화재 예방 그리고 유종익 박사님 보험 사기 유형 분석 발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생생한 자료와 함께 발표를 해주셔서요. 너무 흥미롭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 처음 저도 회의를 참석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공단에서 진행하는 그 범죄 예방과 이 후속 연구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안전문화 포럼에도 열심히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식 교수님과 김승호 회장님 그리고 안전문화 포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라대 남재성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한라대학교의 남지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찬혁 교수님께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세 번째로 발표하신 공연 박사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코멘트 좀 드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하지만 대단히 문외한 일이기도 한 분야인데요.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빅데이터 분야이고 또 관련된 IT 관련된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뭐 국가 간의 경쟁력도 좌우할 수 있고 또 학문적인 역량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야들은요. 우리 형사사법 분야에서 특히나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AI 기술 이용해서 안면 인식하는 그런 방법들을 범죄 수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범죄 예상 분석이라고 하는데 PCA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요. 뭐 총성 탐지 기술, 또 범죄 관련된 기록들, 또 교통 시스템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아주 체계적인 범죄 지도까지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사실 준비를 좀 했었는데 프레드폴이라고 하는 게 이제 LAPD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인데요. 우리 공 박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반가웠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해봤더니요, 강도 같은 경우는 약 한 22%, 그리고 일반 범죄 같은 경우도 약 13%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LAPD에서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 교통경찰 분야에서 특히나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회내 처우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재범 예측 도구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사회내 처우를 할 때에 꼭 우리가 전자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감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사회내 처우 대상자가 그것들을 얼마나 위반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범을 저지를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형사사법 분야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고 AI 기반 시스템들 많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것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쩌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문제들은
대단히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그리고 피해자나 피고인,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 수용자들 세 가지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형사사법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고인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익명성의 문제, 그리고 범죄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이 쉽게 공표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용자라고 하더라도요, 또 수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수용 과정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앞으로의 범죄 예측 또는 범죄 예상 관련되는 재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외부에 오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공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보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특히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좀 더 보호할 수 있을지, 혹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생각하신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저희 간단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대의 김수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자꾸 사라져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김수림입니다. 일단 그 토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살짝 구하자면, 제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떨리고 호흡이 지멋대로 나가고 그 약간 중간에 이렇게 떨리고 톤도 마음대로 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많이 됐었던 그런 연구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공예은 연구자님의 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분석 기법 연구를 보면 범죄 예방과 수사 측면에서 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첨단 과학 기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러한 첨단 과학 기술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고리즘 구조라던가 데이터의 불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여한 이번 연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방법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와 같이 편향된 데이터와 블랙박스 알고리즘의 신뢰도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는 선행 연구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도 뭐 없지 않은 연구들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있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실질적인 방안 제시적 후속 연구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김정현 연구자님의 출소자 유형 분석 및 재범 방지 전략 이 연구에 있어서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소자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한 연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를 위한 공단의 구체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 사전 상담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전략적인 대안까지도 사회적 역량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 탈락자들의 범죄자의 경우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락된 것들이 많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전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체계화시켜주고 구체화시켜주는 역할들이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홍명기 연구자님의 그 주거 지원 대상자 출소자의 중도 탈락 위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일단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들을 위해서 중도 탈락 위험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결과 해석이 아니라 세부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연구가 아니었나 이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연구와 그다음에 그 김정현 연구자님의 출소자 유형 분석 및 재범 방지 전략 이 연구는 살짝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재범을 방지를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상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상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필요한지를 연구를 하셨던 제가 마지막에 그 연구를 따로 이렇게 보지를 않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정신적, 육체적 비용을 연구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4가지의 연구들을 볼 때 이번 저희 세미나에서 갖는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유익한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서경찰서 유행희 경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강서경찰서 유경희 경감입니다. 어제 대표자분들 2부, 3부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실종, 아동학대를 다루는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8월에 경제범죄수사팀으로 옮겼습니다. 내년에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앞서서, 전문 수사부서로 옮기기 위해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 의견서는 보냈지만 그와 관계없이 5분이란 짧은 시간이니까 현장에서 지금 범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경제범죄 수사를 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던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각 발표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출소자 유형 분석 및 재범 방지 전략인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관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강서경찰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비율이 서울시의 탑 순입니다. 1, 2, 3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단순히 빈곤층, 저소득층을 떠나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아니면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일반적인 평균적인 계층에 비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다소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집중해서 사는 주거 지역의 범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도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아동학대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 청소년에 있으면서 궁금했던 게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정말 연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도 일부 동이 있거든요.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그 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강서구 전체에서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곳은 범죄 발생률이
취약계층에 살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확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것은 또 굉장히 높아요. 일부 범죄가. 그래서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어떻게 보면 같은 객관적 컨디션인데 객관적 컨디션에 비해 같은 객관적 컨디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왜 여기는 범죄를 저지를까? 그러면 물론 여기 이제 우리 그 김영애 연구사님의 내용은 이제 출소자 유형 분석이지만 그 지역엔 출소자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같은 컨디션임에도 어떤 데는 저지르지 않고 어떤 데는 저지른다. 그런 과연 그거를 좌우하는 비율이 뭘까? 이제 굉장히 조금 질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희 연구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잠재계층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지금 잠재계층을 이제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디션이 굉장히 많다면 객관적 컨디션이 굉장히 많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정의할 수 있는 컨디션이 굉장히 많다면 과연 그 컨디션 중에서 어떤 부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계층의 적정수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 우리 연구자님 같은 경우는 뭐 BIC, AIC, LMR 뭐 이런 뭐 엔트로피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율을 하셨는데 그 저기 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런 제가 이게 객관적 컨디션이 다 틀리다면 그런 크게 구분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거주 비율이라는 크게 구분되는 이 두 가지 집단 중에서 어떤 부분을 그 아까 말씀드린 BIC, AIC, MMR, 그 엔트로피 등 어떤 부분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그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뽑아야지만 그거를 좀 차별화되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네, 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중성 연구자님의 그 육체적 충격 비형인데 제가 그 미국 그 NCAC라는 이제 아동 옹호 센터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경찰관이 3명이 갔거든요. 저를 포함한 한국 경찰관 3명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가 자라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분석을 쫙 해놨더라고요. 경제학자, 심리학 각 학자별로 분석한 비용들을 그걸 먼저 저희한테 설명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근데 저희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 예방 대책을 구하러 왔는데 그 비용 돈 얘기부터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비용으로 눈에 보이도록 수치화해야지 얼마나 우리 사회 경제나 어디가 전반적으로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을 봐야지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그 정치인들 움직이는 뭐라고 표현하죠? 기업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학대를 예방하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갔는데 이 미국에서는 보니까 모든 걸 그런 수치화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 권준성 연구자님의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충격 비용 미치는 그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이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정책으로 가시화돼야 되잖아요. 뭐 짧게는 우리 경찰 정책에도 가시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될 거고 우리 국가 정책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데이터 비용을 뽑아내거나 영향을 정말 수치화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뽑아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실증적 연구를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또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좀 대략적인 그런 방향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공예훈 연구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썼거든요.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지오프로스라든지 뭐 킥프 통계라든지 112 시스템이라든지 뭐 프로파일링이라든지 통계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통계 시스템만 막 거의 수십 개가 뜨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는 이제 요청했으니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순찰하거나 아니면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뽑기 위해서 각 모든 데이터를 뽑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다발 지역, 그다음에 다발 시간대, 그다음에 뭐 주 피해자의 연령층 이런 거 다 뽑아요. 뽑아서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을 시키거나 아니면 민간 어떤 뭐 자방대라든지 어떤 민간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왜냐면 경찰력이 거기 24시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청에 여기 CCTV를 많이 달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외에 24시간 경찰력이 투입을 된다라든지 그곳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사실 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여성 안심구역, 뭐 아동보호 안전구역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끼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관리하고 난 그 이후의 시간대를 범죄자들이 알아서 경찰이 왔다가 그 시간대를 알아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기서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찰력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자료이긴 하나 이거를 아까 그 다른 토론자분께서는 이제 개인정보라는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이제 범죄자 그걸 악용하거나 아니면 풍선 효과로 퍼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뭐 미국 경찰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공절도나 그 범죄가 그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만 줄지 그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퍼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던 강서에서 그랬어요.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거기만 했더니 거기는 주는데 여기가 늘더라고요. 범죄가. 그러니까 여기를 한다고 여기가 줄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여기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좀 길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중도 탈락 위협에 관한 연구 관련해서 조금 너무 좋은 연구고 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청구에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가 거의 하루에도 몇 명씩 옵니다. 이 신상 정보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같은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얼굴이나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성범죄자의 주거 지원 중도 탈락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재범 가능성에도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특정 신상 정보가 공개돼서 주거 위험, 중도 탈락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특정 재종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길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공대 조유정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대 조유정 교수입니다. 토론자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전 좀 짧게 할게요. 지금 앞에까지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많은 교수님들, 강관님께서 좋은 토론과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많이 해주셨기도 했고, 일단 이 네 분의 학술 발표가 학문 혼속 세대들의 발표였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물론 이게 과제를 그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연구 논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볍게 터치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김정현 연구원님의 발표에서는
일단 접근 취지는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연구 문제로 해서 그 접근에 약간 상세적인 프레시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코멘트 해주고 싶은 것은 일단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수록 공단의 프로그램에 잘 참여한다라는 이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떤 발견한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좀 연장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으니까 그럼 이들이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이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제안을 해줘서 이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후속적으로라든지 할 수 있었으면 매우 더 퀄리티가 높은 연구 논문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준성 연구원님의 논문은 일단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문헌 연구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굉장히 많은 이 연구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확보가 됐는데, 일단 저는 이게 문헌 연구로 보여져요. 근데 결과까지도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앞에서 나온 이론적 연구랑 뒤에 나온 결과가 상당히 사이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엮어주는 어떤 분석적인 틀이 연결을 해줬다면은 매우 체계적인 논문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좋지만 뭔가 그 논문의 구조적인 어떤 표현적인 데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하셨고 그 세 번째 공예은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떤 사례 연구, 선행 연구 분석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결론에서 물론 발표에 말씀은 하셨으나, 이 편향된 데이터와 어떤 그 투명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나 제시를 내주셨으면 좀 더, 틀이 꽉 차인 논문으로 보여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명기 연구원님의 논문은 연구의 타당성이 매우 앞에서부터 잘 제시를 했어요. 이 논문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예를 들어 연구 결과에서 위험함수 분석 결과가 나왔잖아요. 흡수 회계 분석에서 예를 들어 중도 탈락을 많이 하는 유형이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나왔다라면은 이런 유형들에게 각각의 맞춤화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됐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듯한 이런 부분을 제가 학술적인 어떤 논문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경기대 김병배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 김병배 교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게 일단은 오늘 토요일 오후에 다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이 학회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좀 지치실 만도 한데 전부 아직 쌩쌩하신 거 보니까 그렇지만 토론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토론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요. 전체 페이퍼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고요. 구체적으로 출소자 재범 방지 이슈를 다루고 있는 우리 김정현 선생님하고 홍명기 선생님 논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개별 발표 논문 자체, 결과 자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두 가지 논문에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주제 부분을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논문은 이제 일견 보기에는 조금 다른 논문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공단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누구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연계된 서비스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발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된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공단 재범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공단의 입장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과연 누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그 서비스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재범을 안 하겠느냐,
이 부분에 이제 좀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명기 선생이 얘기하셨던 프로그램 탈락률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이런 맥락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서비스를 희망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대단히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좀 양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거나 가족 관계가 뭐 대단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독 탈락 문제도 최소화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재범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재범 방지라는 어떤 미션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갱생보호 서비스의 어떤 효과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효과성의 그 어떤 타겟 그룹은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고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재범의 나락으로 떨어질 법한 그런 분들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최근에 우리 주류 교정 이론인 RNR적 이론에서 첫 번째 말하는 그 리스크 원칙, 재범위험 고위험군에 집중하라는 그 원칙에 발현되어 있는 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정현 선생님 발표문은 우리 기존의 공단의 어떤 서비스 매칭 과정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진일보한 연구 결과죠. 대상자를 유형별로 나누고 그 유형별로 서비스를 매칭하겠다는 측면인데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범 위험성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후반부에 있었던 그 사전 면담자 중에서 누가 실제 서비스를 받았는가라는 부분을 대단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2주 전에 그 대한범죄학회에 토론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관련된 발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실제로 교도소에서 서베이를 하셨어요. 서베이를 하셔서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원하는가와 원하지 않는가를 이제 서베이를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범 위험성이 좀 낮아 보이는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원하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좀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와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발견한 그 후반부에서 김정현 선생님이 보고해 주신 우리 공단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그 사전 면담을 받았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수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뚜렷한 니즈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수급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관계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이 그 구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단에 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이게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아까 제가 선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범 위험성이라는 반드시 그 바로메타를 같이 좀 가져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뒤에 우리 홍명기 선생님 발표 부분에도 제가 조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후반부에 발표하시면서 제가 가졌던 궁금증 등을 많이 해소를 해주셔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긴 시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분들의 토론 내용이나 또는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의 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연구원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연구원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먼저 앞서서 이제 박찬학 교수님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저 연구 다행히 제 의도가 이제 잘 전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류경희 경감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도 이제 관심이 저도 이제 많은 편인데, 근데 이제 느꼈을 때 저는 이제 이 연구 대상 자체는 공단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유형을 분류하다 보니까는 그런 세세한 문제까지는 못 봤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가 이제 5, 60% 이상이 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치밀하게 이제 내려가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추후 연구에서,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번 연구 방법을 통해서 범죄별로, 그다음에 뭐 정신질환자, 노인 범죄 이런 대상자별로 특성을 재서 이번 분석법을 차용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컨디션이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면 그 변수 설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수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조금 더 구성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김광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 상담은 이제 저가 데이터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상담 기록이 그냥 한 줄씩만 있어가지고 조금 단조롭게 분석이 돼서 좀 다양한 결과를 못 내서 그냥 연구 결과까지는 저희가 논문으로 지금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부분도 진짜 재범이 높은 사람들 자체가 니들 그냥 보호 서비스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홍명기 박사.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준성 연구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도 이제 제가 발표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주시고 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주셨던 거는 유경 영감님이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인정 교수님께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연구가 실증 연구가 수반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실증 연구 없이 사실 근원 연구만으로 완성되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거나 어떤 이제 내용적으로 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려는 것에 또 선행된 연구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유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비용 추계라는 게 엄청나게 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말씀드렸던 조건부 같이 지적법을 설문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을 첨가를 해서 차근차근히 좀 완성을 해가는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예은 연구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네. 우선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직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대답이 충분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을 좀 각각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 좀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강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발표에서 말씀드린 프레폴 같은 경우에도 범죄 유형과 위치, 시간 같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범죄를 예측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들이라서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빅데이터 이제 환경 하에서 개인 식별의 가능성을 기술적 배제하기 위한 비식별화라던가 혹은 익명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비식별화 내지 익명화를 좀 더 하거나 혹은 분석 과정에서 다시 비식별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를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 범죄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범죄자들이 이러한 경찰들의 패턴이라던가 이제
그 순찰 패턴이라던가 시간과 장소의 패턴을 이제 만약 파악하게 된다면 계획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네,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법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리뿐만이 아니고 이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던 게 있다면 그 마지막에 그 편향된 데이터 그리고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관련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소개를 간단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 예측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HCI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이 지금 19년도, 20년도부터 학교에서 좀 이제 뭐 한두 편씩 연구로 나오고 있는 주제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이 주로 이제 뭐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좀 투명한 공개를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게 어떠한 논의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령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추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인식과 앞으로 이제 어떤 광고에 대한 이제 신뢰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 문제를 범죄학에서도 뭐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범죄를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식으로 좀 확대 적용이 된다면 범죄학 분야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명기 연구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부족한 연구지만 많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조유정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뒷부분에 좀 보완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연구가 두 번째 이루어져서 중도 탈락까지 온 연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그런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제언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후속 연구에서 이제 각각의 범죄 유형이라든가 이제 특성들을 나눠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경희 경감님께서 해주신 그 신상정보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도 그냥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뭐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제도를 받은 대상자와 그 다음에 받지 않은 대상자를 서로 이제 똑같은 동등한 특성을 주고 매칭해서 분석하는 연구 기법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한 자료들이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아직 통합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그런 결과에 대한 그 정확한 그런 연구들을 자세히 알겠지 못해서 말씀 좀 드리기 힘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하면서 그렇게 발전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